안녕하세요, 핑플릭스입니다. 이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으로 사실 최초의 이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잖아요. 그 이후로 이 세상도 그렇고요. 그리고 이 주식시장도 그렇고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전에 영상에서 그 주식을 평가하는 이 버핏 지수나 뭐 PER이나요? 아니 뭐 PBR이나 이런 올드한 지표로는 지금의 이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힘들다고 했었는데요. 이게 세상이 변해서 그렇거든요. 게다가 세계 이 경제의 그 구조나 그리고 인구 그리고 자산 배분 등 이 거시적인 상황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어요. 제 생각에는 갈수록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이 프리미엄이 커질 것 같거든요. 즉 갈수록 이 돈이요 이 주식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주식의 그 밸류 이 가치 평가를 좀 후하게 쳐주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PER이 지금은 30이에요. 근데 이게 10년 뒤에 그 똑같은 기업이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의 퍼는 PER은 10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이게 이런 식으로 주식의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. 갈수록 이 그림처럼 이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, 바꿔 말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서는 100일 수 없는 이런 세상의 그 변화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해요. 가장 첫 번째 변화는 그 저금리의 저금리. 정말 무지막지한 저금리인데요. 보시면 이게 전 세계 금리의 역사예요. 수백 년 동의 역사를 보면은 금리는 당연히 그 10% 이상이 맞거든요. 항상 그래 왔어요. 근데 지금은 사실 거의 뭐 제로 금리라고 할 수 있죠. 0%잖아요, 0%. 보시면은 그 마이너스로 갈 때가 두 번 있었는데요. 이때가 그 세계 1차, 2차 세계 대전 때예요.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슨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 제로 금리, 저금리 상황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중3 때 그 아르바이트를 모은 100만 원이 있었는데요. 얘를 그때 신협, 동네 신협 가서 예금에 맡겼어요. 그때 은행 금리가 16%가 넘었거든요. 즉 과거에는 되게 고금리였어요. 예전에는 뭐 제형저축 36%까지도 있었다고 해요. 근데 지금은 어때요? 지금 은행 금리는 사실 1%거든요. 1%가 안 되는 예금도 많아요. 최근 그 부동산 그리고 이 주식시장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사실 고민해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목돈을 은행에 몇 년 동안 넣어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. 벼락거지라는 말이 사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. 자기는 그냥 은행에 넣었을 뿐인데 엄청나게 손해본 거죠, 자산 가치는. 저금리는 이거 당연히 사람들의 이 투자 심리를 부추겨요. 최근에 이 부동산, 이 영끌, 투자 플러스 이 주식 투자 열풍도요. 사실 그 현금을 이렇게 가만히 은행에 놨다가 엄청나게 손해보고 벼락거지 된 사람들의 이 분노도 작용하지 않았을까요? 은행 금리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야 뭐 10명 중에 기껏해야 뭐 한두 명만이 아마 투자를 했을 거예요. 근데 지금 뭐 0%인데 은행 이자로 답이 없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. 이 한두 명만 참여하던 시장에 막 대여섯 명이 더 추가로 끼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이 주식 시장의 밸류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. 이 경제는 다 수요와 공급이잖아요. 두 번째 변화도 이 저금리와 관련이 있는데요. 이 전 세계 정부 부채예요, 부채. 말 그대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그냥 찍어내고 있어요. 보시면은 미국은요, 그 정부 부채가 2007년 대비해서 233% 늘어났거든요. 일본도 60%, 그리고 영국도 160%, 프랑스도 66%, 스페인도 120%가 늘어났어요. 일본은 보시면은 이 GDP 대비해서 무슨 260%거든요, 정부 부채가. 지금 양적 완화로 돈을 찍어낸다고 하는 이 미국도요. 아직 100%가 안 돼요. 만약에 이 미국이 일본처럼 된다고 가정하면 지금보다 앞으로 3배는 더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심지어 이 일본은 그 중앙은행이요. 중앙은행이 국내 이 주식까지 사들이고 있거든요. 우리 국민연금 같은 후생연금이 주식을 많이 보유한 게 아니고 일본 중앙은행이 가장 많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. 정부가 돈 찍어서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. 만약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결국 일본을 따라하고 있거든요. 먼 미래에 진짜 일본처럼
얘네 둘도 정부가 돈을 찍어서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은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벼락거지가 되는 거죠. 꼭 정부뿐 아니고요. 뭐 개인이나 그죠? 뭐 기업 모든 주체들의 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. 이렇게 많은 이 풀린 돈, 이 대출은 도대체 어디에 쓰였을까요? 물론 뭐 사업이나 소비 같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되는 돈도 있었겠지만 전 대부분의 대출은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레버리지로 쓰였을 확률이 높거든요. 특히 이 부동산 투자는 대출 없이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.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신용대출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%대로요. 자기 연봉에 막 두세 배도 빌릴 수 있었어요. 그러면은 지금 1억을 빌려도요. 한 달에 이자가 한 16만 원 정도거든요. 근데 이게 연장도 계속 되니까 사실상 이거는 그 대출이 아니고 그냥 자기 연봉의 두세 배 되는 돈이 디폴트 값으로 더 생긴 거예요. 당연히 이 돈은 그 부동산이나 이 투자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겠죠. 그러니까 제로 금리에 전 세계가 돈을 막 엄청나게 뿌려내는 이런 상황인데 이 물가는 안 올라요 또.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금리가요. 뭐 올릴 수는 있겠죠. 근데 과거처럼 막 4, 5% 그렇게 오르기는 힘들어 보여요. 당연히 부채도 앞으로 계속 커질 거예요. 이렇게 늘어난 부채는 결국 자산 시장으로 오겠죠. 그리고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. 당연히 이 화폐 가치는 떨어지거든요. 현금이 곧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만 돈을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에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. 지금 주식담보대출 금리가 엄청 비싸죠. 사실 투자하기 힘들죠, 이거는. 근데 정말 이 제로금리가 고착화되는 미래가 되면요. 이 주식담보대출 금리도 1에서 2%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. 지금 일본은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0%대에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날이 진짜 올 수도 있죠. 솔직히 이런 글로벌 1등 기업들은 신뢰도 안정성 면에서는 사실 한국의 부동산보다 낫거든요. 그래서 이런 날이 있을 수도 있다. 세 번째 번안은 그 좀 슬픈데 그 양극화예요.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상위 10%예요. 그리고 얘는 이제 그 상위 20에서 50%죠. 중위층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이게 보면 상위와 그리고 이 중위층 사이의 자산의 격차는 엄청나게 커졌죠. 지금 과거에 비해서. 계속 커지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지 않는 주황색 얘네가 하위 50%거든요. 얘네는 눈에 보이지 않죠. 근데 이런 양극화가 어째서 이 주식시장에 유리할까요? 간단한데요. 이런 상위 10% 부자들은 투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로 투자할 여력이 있는 이 부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. 이 워렌 버핏 아저씨가 이렇게 부자긴 하지만 하루에 밥을요, 뭐 1000공기나 먹을 수 없잖아요. 이거 불가능하죠. 게다가 이분은 뭐 맨날 햄버거랑 콜라만 드시는데 이 부자들은 버는 소득 대비요 쓰는 돈이 너무 적어요. 왜냐하면 많이 버니까.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써도 이 돈이 남죠. 그럼 당연히 이 돈은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수록 이 상위 10% 이들의 순자산은 계속 늘어나고요. 투자 여력이 많은 부자들의 수도 계속 늘어나죠. 그러니까 이들에 의해서 계속 주식시장은 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왜 부동산이 아니고 왜 주식 투자냐? 이 표를 보시면은 미국의 상위 10% 부자들은요. 부동산보다는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. 상위 10%가 전체 주식의 거의 90%를 독점하고 있죠, 독점. 부동산은 낮잖아요, 비중이. 이게 뭐냐면은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투자라고 해봤자요. 평생 살고 있는 이 집 한 채가 전부예요, 전부. 우리나라 가구의 순자산 중위값은요. 불과 2억밖에 안 되거든요. 대부분 한 2억밖에 없는 거예요, 돈이. 근데 이거 만약에 3억짜리 집 사려고 해도 1억 대출이 필요하잖아요. 서울시 아파트 중위값은 지금 거의 10억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집 한 채 사면은 솔직히 주식 투자할 여력이 없죠. 투자한다 해도 의미 있는 비중으로 좀 장기 투자하기 힘들죠. 하지만 보다시피 상위 10% 부자들은 미국에서는 이 주식이랑 펀드에 몰빵하고 있는 거예요. 장기적으로 이 주식과 부동산의 수익률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지죠. 당연히 주식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. 이거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거든요. 서울의 아파트를 다르다는 사람도 있는데
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다뤘죠. 강남 아파트 10년 수익률이 80%인데 이런 글로벌 1등 주식들의 수익률은 이게 뭐 상대가 안 되죠. 거의 뭐 10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. 게다가 이 부동산 시장은 너무 과열되잖아요. 그럼 이게 서민들의 주거 환경에 이게 악영향이거든요.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가 규제할 수밖에 없고요. 세금도 높일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 달랑 그 집 한 채 몰빵한 이런 중위층과 그리고 주식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이 상위 10% 부자들의 이 자산 격차는 계속 더 커질 수밖에 없죠. 실제로 올해 초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로 억만장자 부자들은 자산이 뻥튀기 됐어요. 더 늘어났죠. 왜냐? 이들은 주식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이에요. 결국 이 부자들은 돈을 아무리 소비해도요, 돈이 남아요. 결국 남는 돈으로 이 주식에 투자하고요. 그래서 더 큰 부를 이루고요. 이걸 또 재투자해요. 그래서 그들의 부는 복리로 계속 늘어나는 거죠. 양극화로 이런 부자들, 그리고 이런 부자들의 부,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늘어날수록 주식시장으로는 더 돈이 몰릴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 행렬에 이 동참할지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벼락거지로 전락할지 우린 선택해야 돼요.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거는 세상의 변화라기보다는 약간 좀 마인드의 변화일 수 있는데요. 뭐냐면은 그 비혼족, 그리고 딩크족, 그리고 파이어족, 이런 사람들의 출연이에요. 뭐 비혼족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결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. 딩크족은 뭐 결혼은 오케이. 근데 아이는 안 낳아. 파이어족은 아 빨리 은퇴하자. 빨리 은퇴해서 일하지 않고 이 투자 수익만으로 먹고 살려는 사람들을 뜻하죠. 저는 뭐 셋 다 해당되긴 하는데 이게 그 비혼족과 딩크족은 아이가 없잖아요. 당연히 투자할 여력이 커져요. 저도 뭐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이가 있으면 이게 저축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 아이가 좀 뛰놀 수 있는 큰 집으로 이사해야 돼. 그리고 또 큰 차도 필요하고요. 그리고 뭐 교육비도 장난이 아니죠. 일단 이 큰 집과 큰 차 두 개만으로도 저축이나 이 투자는 좀 쉽지 않죠. 게다가 나중에 자녀 이제 크면은 이 결혼 자금이나 뭐 전세 자금도 보태줘야 된대요. 그게 더 힘들죠. 하지만 이제 비혼족이나 딩크족은 아이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으니까 자기 뭐 취미생활 즐길 거 다 즐겨도 돈이 남아요. 대표적으로 제가 그런데요. 제가 뭐 워낙 짠돌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주거비도 사실 거의 안 들거든요. 그리고 차가 없으니까 차량 유지비도 안 들죠. 그리고 제가 뭐 취미생활 잘 즐기고 여행 또 좋아하니까 마음껏 다녀도 사실 돈이 남거든요. 지금 제가 소득의 거의 70% 정도는 투자하고 있어요.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뭐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좀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었기에 아마 이 투자 비율이 더 늘어났을 거예요. 파이어족 또한 비슷한데요. 그 정계적 자립을 목표로 빨리 은퇴하는 거죠. 빨리 은퇴해야 되니까 악착같이 모아야 돼요. 당연히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늘어나죠. 그리고 은퇴한 후에도 이 투자 수익으로 생활해야 되니까 계속 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. 주식에 돈이 몰리죠.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뭐 비혼 그리고 딩크, 파이어족은 그 확산되고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예전처럼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내 행복, 나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 같아요. 이게 선진국일수록 더 커지거든요. 이런 사람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자산 시장으로 돈은 몰릴 수밖에 없죠. 아까 제가 양극화로 인해서 투자할 여력이 되는 이 부자들이 많아질수록 이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는 것과 같은 이치거든요. 그러시다 보니까 좀 우울하긴 해요. 이게 뭐 저금리랑, 그죠? 이로 인해서 부채가 많아지고요. 또 양극화에, 그리고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이게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린다니, 참 우울합니다.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. 결국 이 기업들의 이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근데 그 저금리, 이런 부채, 양극화, 아이를 안 낳는 거는 사실 이 대부분의 이 선진국에서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.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뭐 아프리카, 그쵸? 아프리카, 남미, 그리고 뭐 인도, 그리고 이런 동남아시아 이쪽에서는 충분히 기회가 전 있다고 봐요.
보시면은 이 엄청나게 많은 이 빨간색이 이때 70년도에는 레벨 1 최하층이었죠. 근데 점차 이 중산층들이 좀 진입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지금은 레벨 2와 레벨 3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이 중산층들이 있죠. 얘네가 10년 뒤에는 더 앞으로 이렇게 소득이 높아질 거예요. 절대 가난을 벗어나서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. 보시면은 10년 뒤 이 미들 클래스 중산층의 인구는 무려 53억이거든요. 엄청나죠. 그래서 이 53억 인구가 10년 뒤에 이 소비하는 곳에 전 투자에 기회가 있을 거 봐요. 그리고 이 기회를 잡는 그런 기업들은 이 기업들에 대한 이 주가 밸류에이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. 왜냐하면 상위 10% 부자들은 분명히 여기에 투자할 거란 말이에요. 여기에 같이 우리는 올라타야겠죠. 물론 매우 이거는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런 변화예요.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. 지금 주식시장이 저평가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저는 너무 단기적으로는 너무 과열된 거 아니야 싶기도 해요. 올해 초부터 너무 올랐잖아요. 하지만 장기적으로는요, 뭐 10년, 20년 보면은 이 여유 자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주식이 가장 효율적인 투자 수단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. 과거에도 그랬고, 그리고 제 말한 것처럼 미래에는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. 세 줄 요약하면요, 결국 이 저금리, 그리고 저금리로 인한 이 각국의 부채가 너무 늘어나는 것,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, 그리고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등이 이게 갈수록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 같아요, 변화. 그리고 이 선진국 상위 10% 부자들은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예요, 적극적으로.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꼭 올라타야 돼요. 2018년도 기사이긴 하지만 상위 10% 부자가 되려면은 순자산 1억 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. 상위 1%가 한 10억 원 정도인데요.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부자라기보다는 그만큼 전 세계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. 근데 이 말은 한편으로 기회가 많다는 뜻이에요.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들 레벨 2와 레벨 3에 있는 이 엄청난 인구가 소득이 높아지고요. 이 중산층이 되고요.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부자가 나오고 이들이 계속 소비와 이 투자를 계속 하면요, 결국 우리는 이 우리의 부를 늘릴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이런 메가 트렌드에 한국의 부동산만 투자해서는 이거를 달콤한 과실을 누릴 수 없거든요. 이 글로벌 주식에 투자해야 돼요, 주식에. 그래서 주식 투자는 늘 옳죠. 단 올바르게 이 장기 투자한다면 옳습니다.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.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